잠들기 전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함께 무언가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오늘 밤 바깥 하늘은 고요할지도 모르고 그때야말로 더 광대한 것들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단 한 명의 인간도 실제로 닿아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날 거예요. 상상 속에서조차요. 태양계의 가장 바깥 가장자리에서 짙은 파란색 행성 하나가 차갑고 어두운 공간 속을 조용히 떠돌고 있어요. 크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 조용한 파란색 뒤에는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상상 실험을 해볼 거예요. 만약 당신이 실제로 그곳에 서 있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빛이 도달하는데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당신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불을 끄고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 오늘 밤 이야기가 당신을 태양계의 끝까지 데려가도록 해보세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지금 당신이 어떤 표면 위에 서 있고 발 아래 무언가가 당신을 받쳐주고 있으며 주위에는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익숙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늘은 집에서처럼 파랗지 않고 솜털 같은 흰 구름도 없고 새소리도 없고 태양의 온기를 담은 바람도 없어요. 그 대신 발 아래 펼쳐진 세계 전체는 거대한 기체의 바다로 실제 바닥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깊어요. 그리고 바람. 이곳의 바람은 시속 2100km가 넘는 속도로 불어요. 음속의 1.7배나 빠른 속도로요. 그런 바람 앞에서는 어떤 건물도 어떤 나무도 지구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도 버텨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마주해야 할 첫 번째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기이한 것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가장 신비로운 형제별로 여겨져 왔어요. 가장 크거나 가장 밝아서가 아니라 모든 행성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적게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하나의 우주선만이 그곳을 방문했고 그것은 198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망원경과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하려는 수학 방정식들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오히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돼요. 만약 당신이 그곳에 서 있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단순해서가 아니라 행성에 대해 당신이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올라설 수 있는 딱딱한 표면이 없다는 거예요. 해왕성은 지구나 화성처럼 암석 행성이 아니에요. 내부 깊숙한 곳에 암석핵이 묻혀있는 거대한 기체와 액체의 구슬이에요. 내려가려 하면 땅에 닿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조밀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압박이 강해진 것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을 뿐이에요. 이것이 해왕성의 첫 번째 역설이에요.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묻기 위해서는 먼저 서 있다는 개념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당신이 가장 높은 구름층 바로 위에 떠 있다고 상상할 거예요. 기압이 지구 표면과 비슷한 곳에요. 그 위치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느껴보고 이 세계가 층층이 스스로를 소개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먼저 느끼는 첫 번째 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대기는 일반적인 소리를 전달하기에 너무 희박하니까요. 대신 당신은 진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 아래에서 맹렬히 활동 중인 폭풍에서 오는 거대한 압력 파동을요. 주위의 색깔은 첫 번째 순간에 가장 인상적일 거예요. 지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고 어두운 파란색이에요. 그 파란색은 하늘이 맑아서가 아니라 대기 중의 메탄가스가 태양의 붉은 빛을 모두 흡수해 파란색만 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왕성이 천왕성보다 더 짙은 파란색을 띠는 이유예요. 두 행성의 대기 성분이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수수께끼예요. 하지만 색깔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표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이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흰 구름띠가 놀라운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저 멀리에는 거대한 어두운 얼룩 하나가 보일 거예요. 지구만한 크기의 폭풍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은 대흑점이라고 불리며
태양계 전체에서 관측된 것 중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예요. 더 이상한 것은 허블 망원경이 몇 년 후 다시 관측했을 때 그 폭풍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다른 곳에 새로운 폭풍이 나타나 있었어요. 해왕성은 신비롭기만 한 게 아니라 변화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변화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 법칙들을 따라 일어나요.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곳이 아름다운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곳이 존재할 수 있는가일 거예요. 답은 아주 먼 곳에서 시작해요. 이 행성이 형성된 방식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로부터,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리로부터요. 해왕성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의 실제 거리를 느껴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편안한 느낌이 아니에요.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 인간이 진정으로 이곳에 가까이 간 적이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직접 느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해봐요. 빛이에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이 걸려요. 당신이 여러 번 들어봤을 숫자예요. 하지만 그 빛이 해왕성에 도달하려면 네 시간을 더 가야 해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네 시간을요. 그것은 지금 당장 태양이 꺼진다면 그 사실을 네 시간이 넘도록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거의 45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예요. 인간의 뇌가 실제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예요. 시속 100km로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운전한다면 거기에 도착하는데 5,000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5,000년.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인류 문명 전체가 흘러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당신은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우주선이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은 해왕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방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이로워요. 1846년에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에, 천왕성의 궤도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것의 궤도가 뉴턴의 중력 법칙이 예측한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멀리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프랑스 수학자 얼베인 네 브레리에는 망원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순수한 수학만으로 그 신비의 행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레 베리아라가 지정한 위치에 망원경을 겨눴을 때 예측 위치에서 1도도 채 안 되는 곳에서 해왕성을 바로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행성이 눈이나 망원경이 아닌 수학의 힘으로 발견된 순간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벽에 들이운 그림자만 보고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과학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줘요. 때로는 이해가 관측보다 앞서갈 수 있으며 그것이 인간 지성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예요. 하지만 해왕성 자체로 돌아가요. 음속보다 빠른 바람과 짙은 파란 하늘로요. 왜냐하면 당신이 발견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얼음거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왕성에 딱 맞는 기존 범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범주예요. 목성이나 토성처럼 순수한 기체도 아니고 지구나 화성처럼 단단한 암석도 아니에요. 해왕성 내부에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혼합물이에요. 물, 암모니아, 메탄이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보통의 고체도 아닌 상태로 있어요. 엄청난 압력과 매우 높은 온도 아래에서 이 물질들은 과학이 초유체라고 부르는 것이 돼요. 흐를 수 있지만 동시에 고체처럼 저항하기도 해요. 지구에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질이 없고 실험실에서 이것을 시뮬레이션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해왕성 내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추정에 불과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해왕성 내부에 대해 가진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 그 안에서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해왕성 깊숙이에서는 압력이 너무 높아서 메탄가스 속에 탄소가 압착되어 분리되고 침전되어 내부의 액체층을 통해 떨어지는 단단하고 투명한 결정을 형성한다고 믿어요. 단단하고 투명한 탄소 결정. 자연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과학자들은 해왕성 내부에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비유가 아니고 시도 아니에요. 매우 높은 압력을 만들어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테스트되고 가능하다고 확인된 실제 물리학 가설이에요. 2017년에 한 연구실의 과학자들이 해왕성의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작은 폴리스티렌 플라스틱에 강력한 레이저를 쐈어요. 결과는 작은 다이아몬드 결정이 생성됐어요.
이 이론이 맞다면 당신이 떠있는 구름 수천 킬로미터 아래 깊은 곳에서 다이아몬드 폭풍이 몰아치고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형성되고 금속 핵 주위에 용융 다이아몬드 호수가 쌓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행성 안에서 지구에서 가장 비싼 것이 한 번에 한 덩어리씩 매 초마다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B는 해왕성에서 일어나는 가장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 깊은 곳으로 더 파고들면 극단적인 형태의 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물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얼음, 액체, 수증기예요. 그러나 극도로 높은 압력과 온도 아래에서는 물이 지구의 자연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네 번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뜨거운 얼음 또는 이온성 얼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뜨거운 얼음이란 무엇인가요? 산소 원자는 단단한 결정 구조로 배열되어 있지만 수소 원자는 끌려나와 구조 사이를 움직이는 전하를 띤 입자가 될 만큼 물 분자가 압착된 거예요. 결과는 구조 측면에서는 얼음처럼 단단하지만 금속처럼 전기를 전도하고 온도 측면에서는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것이에요. 태양보다 뜨거운 얼음, 그것이 해왕성 깊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언어는 그런 문장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얼음과 태양보다 뜨겁다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해왕성은 지구가 익숙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매혹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하늘로 돌아가요. 당신이 가장 높은 구름층 위에 떠 있는 지점으로요. 왜냐하면 당신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해왕성에는 위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4개의 위성이요. 그 중에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의 위성과도 닮지 않은 위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의 이름은 트라이턴이고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이에요. 하지만 트라이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궤도를 돌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역행 궤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태양계 전체에서 트라이턴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행성 주위를 역행하는 큰 위성이 없어요. 천문학자들은 트라이턴이 해왕성과 함께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지나가다가 해왕성의 중력에 포획된 카이퍼 벨트의 독립적인 천체라고 믿어요. 그것은 태양계의 죄수예요. 자유로운 경로에서 끌려나와 영원히 공전하도록 강요된. 하지만 트라이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의 역행 궤도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행성 자전 방향과 반대로 궤도를 도는 위성은 조성력으로 인해 에너지를 점차 잃고 결국 점점 행성에 가까워지게 돼요. 약 36억 년 후 트라이턴은 해왕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조성력이 그것을 산산조각 낼 거예요. 그 파편들은 해왕성 주위에 아름다운 고리로 펼쳐져 해왕성을 토성처럼 밝은 고리를 가진 행성으로 만들 거예요. 트라이턴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비록 현재 태양에 남아있는 연료보다 더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카운트다운할 수 있어요. 해왕성 위에 떠서 올려다보면 트라이턴은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구에서 보이는 달보다 훨씬 크고 표면은 고체 질소와 고체 메탄으로 덮여 있어 태양계의 거의 다른 모든 천체보다 더 많은 빛을 반사해요. 그것은 하늘의 다른 별들과 반대 방향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해요. 해왕성의 자전과 반대로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오래 지켜본다면 다른 천체들을 거슬러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수영선수처럼요. 만약 당신이 트라이턴의 이야기를 알고 올려다본다면 당신은 소멸 날짜를 가진 무언가를, 죽음의 날짜를 가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비록 그날은 마음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이지만요. 그것이 트라이턴에 대해 이상하게 슬픈 점이에요. 아름답고 눈에 띄고 해왕성의 어둡고 차가운 하늘을 당당하게 공전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도 수명을 가지며 그 수명을 가지고도 아름답거나 어쩌면 그 수명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트라이턴은 해왕성의 하늘을 오랫동안 공전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이 합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요. 하지만 바로 그 거리 때문에 돌아오는 모든 데이터는 매우 소중하고 모든 이미지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생각해봐요. 수십 년을 기다린 후 갑자기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온 이미지들이 화면에 선명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해왕성으로 보내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궤도에 진입시키고 싶다면 그 여정은 2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20년. 그것은 오늘 우주선을 설계하는 가장 젊은 엔지니어들이 우주선이 도착하기 전에 은퇴할 거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해왕성 탐사가 인류에게 요구하는 헌신의 수준이에요. 몇 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한 세대 전체예요. 그리고 그 거리는 인간이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을 때의 당신 자신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여기 하늘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낮과 밤의 개념이 없어요. 태양빛이 너무 약해서 낮과 밤 사이의 차이가 매우 희미하거든요. 해왕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16시간이에요. 크기가 지구보다 거의 4배나 큰데도 이 행성이 꽤 빠르게 자전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루가 짧은 반면 여기서의 1년은 무섭도록 길어요. 해왕성의 1년은 지구의 165년이에요. 165년, 그것은 해왕성이 1846년에 발견된 이후 2011년에야 태양 주위를 정확히 한 바퀴 완주했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생각해봐요. 산업혁명부터 인터넷 시대까지 인류의 근현대사 전체를 통틀어 해왕성은 딱 한 바퀴만 돌았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해왕성에서 태어났다면 그 행성의 달력으로는 당신은 첫 번째 생일을 결코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한 살은 지구 나이로 165살이니까요. 시간은 여기서 다르게 작동해요. 단지 1년이 길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행성의 전체 리듬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기준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성의 자기장도 지구의 자기장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자전축에서 47도 기울어져 있어서 자기극이 지구처럼 지리적 극 근처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만약 당신이 그곳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바늘이 볼 수 있는 어떤 지리적 기준점과도 전혀 의미 없는 방향을 가리킬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축이 기울어진 자기장은 행성 주위에 비정상적인 방사선 벨트도 만들어요. 자기장을 따라 갇힌 고에너지, 대전 입자로 가득 찬 영역이에요. 거기 서 있으면 당신은 위험한 방사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몸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고에너지 입자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면서요. 특별한 보호 없이는 아무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현재 최고의 보호 장비를 갖추어도 그곳으로의 여행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기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만약 당신이 거기 서 있다면이라는 질문이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상상력은 기술이 아직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만져본 적 없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상상 속에서 계속 그곳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 아래를 내려다봐요. 당신을 받쳐주고 있는 것을, 당신이 떠있는 메탄 구름층을요. 그 구름들은 메탄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탄 가스가 결정으로 응결될 만큼 충분히 차가운 매우 높은 고도에서 형성돼요. 멀리서 보면 보통의 흰 구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지구의 구름처럼 얼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하 173 섭씨에서 얼어붙은 메탄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들 아래에서는 내려갈수록 킬로미터마다 대기가 점점 더 조밀해지고 뜨거워지고 기이해져요. 이것이 우리의 상상 여행이 진정으로 기이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물질과 온도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직관을 위반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주위를 둘러봐요. 왜냐하면 머리 위 하늘에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계의 어떤 달과도 다른 큰 달이 지나가는 것을 볼 거예요. 행성이 자전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거든요. 트라이턴의 이야기는 나중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시속 2100km. 그것이 해왕성에서 측정된 최대 풍속이에요. 지구 공기 중 음속의 1.7배나 빨라요. 비행기가 바로 눈앞에서 이륙할 때 제트 엔진의 굉음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속도를 10배로 곱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 점이에요. 해왕성의 바람은 대부분의 다른 행성처럼 행성의 자전 방향으로 불지 않아요. 적도 지역에서는 바람이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불어요. 그것은 마치 당신이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주변의 물 흐름이 반대로 흐르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혼란스러운 기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바람들은 단지 옆으로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흑점이라고 부르는 행성 크기의 거대한 소용돌이와 토네이도를 만들어내요. 보이에이저 2호가 1989년에 촬영한 대흑점은 지구 전체 크기만한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 폭풍이에요. 지구 크기의 폭풍, 그리고 그것이 이 행성에 존재했던 가장 큰 폭풍도 아니에요. 단지 보이에저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운 좋게 기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폭풍들에 대해 가장 이상한 점은 목성의 폭풍처럼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성의 대적점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해왕성의 폭풍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블 망원경이 1994년에 다시 해왕성을 관측했을 때 대흑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북반구에 새로운 어두운 점이 나타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폭풍들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기에 따라 형성되고 소멸된다고 보는데 패턴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속적인 관측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거리의 한계예요. 거기에 지속적인 관측 기지를 설치할 수 없어서 해왕성을 들여다볼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언가의 순간, 스냅샷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행성의 대기 표면에서 적어도 몇 개의 거대한 폭풍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가장 높은 구름층에 서 있다면 먼 지평선이 폭풍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볼 거예요. 하지만 이 폭풍은 절대 지나가고 끝나지 않아요.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큰 폭풍의 바람은 약 시속 300km였고 우리는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자연재해로 봐요. 우리가 슈퍼태풍이라고 부르는 그 시속 300km의 바람은 해왕성 적도 지역의 일반적인 풍속의 7분의 1에 불과해요. 그리고 아래의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지구의 폭풍과 달리 해왕성의 폭풍 에너지는 행성 내부의 열에서 오고 결코 고갈되지 않는 원천에서 와요. 이것이 이 행성의 두 번째 역설이에요. 가장 멀고 가장 차가운 행성이 가장 격렬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행성들에는 없는 내부 난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번개도 여기서 발생해요. 지구처럼 물 번개가 아니라 아래에 더 깊은 대기층에 있는 암모니아와 물 구름 속에서의 번개일 수 있어요. 그 번개들은 수십 킬로미터의 두꺼운 대기에 가려져 높은 곳에서는 볼 수 없지만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전파의 형태로 흔적을 남겨요. 높은 구름층에 서 있으면 번개는 보이지 않지만 가끔 아래 하늘이 매우 깊은 곳에서 오는 신비로운 연한 파란 빛으로 번쩍일 거예요. 마치 바다 밑에서 오는 희미한 번개불처럼요. 그 빛은 더 깊은 대기층에서의 전기 현상에서 오는 것으로 메탄과 질소 구름 아래에서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2.6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온 사실이에요. 태양이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면 해왕성은 그 거리에 있는 다른 천체들처럼 완전히 고요하고 차가워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해왕성이 40억 년 전 이상 형성될 때부터 내부에서 열을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서히 식어가고 있지만 너무 느려서 수십억 년 후에도 그 열을 계속 방출할 거예요. 극한의 날씨를 구동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요. 해왕성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행성의 전체 둘레를 따라 에너지를 자유롭게 축적하고 계속 가속할 수 있어요. 닫힌 원형 도로를 상상해봐요. 교차로도 없고 정지 표지판도 없고 끝 지점도 없고 차들은 계속 달리며 점점 더 빨라져요. 그것이 바로 해왕성의 날씨예요. 수십억 년 동안 멈추게 할 것이 없어 계속 작동해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람과 폭풍을 충분히 오래 서서 본 후 우리가 피해왔던 질문에 답할 시간이에요. 만약 당신이 내려가려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짧은 답은 당신이 가라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수 없을 거예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라앉는 동안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지구에서의 어떤 경험도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할 거예요. 해왕성의 대기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14배예요. 집에서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의미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압력은 깊이에 따라 매우 빠르게 증가해요. 지구 바다보다 훨씬 빠르게요. 왜냐하면 해왕성의 대기는 공기보다 조밀하지만 복잡한 방식으로 물보다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온도도 빠르게 상승해요. 위쪽 구름층의 영하 214섭씨에서 내부층의 수천 도까지요.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의 엄청난 온도 기울기예요.
그것이 해왕성 내부를 탐사하려는 어떤 탐사선도 매우 짧은 여행거리에서 더위와 추위를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갈수록 대기는 더 이상 기체가 아니에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초압축 액체의 성질을 띠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둘 다예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하지만 그 수영장의 물이 점점 더 걸쭉해져요. 시럽 같다가 꿀 같다가 묽은 시멘트 같다가, 그리고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물리학이 직관이 아닌 수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행성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는 단순한 사실로 시작해요. 해왕성은 암석 행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발 아래에 서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없다는 의미예요. 지구는 주로 규산염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단한 표면이 있어요. 냉각될 때 굳어서 우리가 그 위에 살고 있는 단단한 지각을 만들어요. 해왕성은 그것이 없어요. 가장 바깥 부분은 기체 상태의 수소, 헬륨, 메탄이고 그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물질의 층이 있어요. 해왕성은 얼음 거인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름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얼음은 당신의 냉장고 속 얼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문학에서 얼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차갑거나 고체일 필요가 없는 조밀한 상태의 물, 메탄, 암모니아 혼합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돼요. 실제로 해왕성 내부의 대부분은 매우 뜨거워요. 수천 도요. 하지만 엄청난 압력이 철을 녹일 만큼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도 물질을 조밀한 상태로 유지시켜요. 이것이 뜨거운 얼음이에요. 지구 어디에서도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압력이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조밀해지는 기체층을 통해 가라앉으면서 물, 온도, 압력에 대해 당신이 알았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 뜨거운 얼음층의 경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 뜨거운 얼음층은 약 17,000km 두께로 행성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안에는 과학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얼음층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것의 가장 위쪽 경계에 멈추어 여기까지 오기 위해 방금 한 여행을 생각해봐요. 당신은 영하 214 섭씨의 차가운 메탄 구름층에서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점점 더 조밀하고 뜨거운 기체를 통과해 내려왔고 이제 일상 언어로는 이름이 없는 무언가 앞에 서 있어요. 여기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서 있을 곳이 없어요. 익숙한 기준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행성의 핵에 가까이 가지도 않은 거예요. 해왕성의 핵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암석과 철, 니켈 덩어리로 위에 있는 수만 킬로미터의 물질 아래 묻혀 있어요. 그 핵에서의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약 800만 배로 추정돼요. 그것이 물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800만 배, 100층 건물을 동전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봐요. 그래도 당신은 그 압력에 가깝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압력에서 물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구의 실험실이 매우 특별한 실험에서 이제 막 재현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그 엄청난 압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들 중 하나는 탄소와 관련이 있어요.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단순한 원소예요. 탄소는 해왕성 대기의 메탄 성분이에요. 그리고 메탄이 행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에 의해 압착될 때 그것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극도의 압력과 온도가 메탄의 화학 결합을 분리하고 탄소 원자를 해방시킨 다음 완전히 다른 구조로 그것들을 압착시켜요. 그 구조는 다이아몬드예요.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가장 단단한 물질, 인간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숭배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해왕성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지금 이 순간 해왕성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처럼 떨어지기도 해요. 다이아몬드 비유도 아니고 시도 아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말 그대로 행성 내부에서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단단한 탄소 결정이에요. 과학자들은 수백만 톤의 다이아몬드가 해왕성 핵 주위에 쌓이고 있고 지구에서 가장 귀한 물질의 층이 바다 및 진흙처럼 가라앉고 있다고 추정해요. 지구에서 쌀알 크기만한 작은 것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연간 수입과 같은 가격인 것이 여기서는 수십억 년 동안 매초 수톤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비는 해왕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왕성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멀리 있는 다른 항성계의 다른 얼음 거인 행성들에서도 일어나요. 우주는 동시에
많은 곳에서 다이아몬드 비를 내리고 있고 우리는 수학과 물리학이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지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비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딱 필요한 만큼 극단적인 해왕성 같은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뜨거운 얼음층 안에 서서 위를 올려다 본다면 마치 유성우처럼 작은 빛 알갱이들이 당신 주위로 떨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하지만 그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이것이 해왕성이 멀고 차가운 행성이기를 멈추고 정말로 경이로운 무언가가 되는 순간이에요. 동시에 실제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비는 그 뜨거운 얼음층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것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층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뜨거운 얼음층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과학자들이 초이온성 얼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왜 그 이름이 존재할 수 없는 모순처럼 들리는지요. 초이온성 얼음은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의 물이에요. 하지만 그 세 가지 특성이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물질 안에 공존해요. 산소 원자는 보통 얼음처럼 단단한 결정 격자에 고정되어 있지만 수소 원자는 액체처럼 그 격자를 자유롭게 움직여 동시에 단단하고 액체인 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은 이 뜨거운 얼음층이 온도에서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물리적 본질에서도 이상하다는 의미예요. 과학이 최근에야 실험실에서 기술할 수 있었던 물질의 상태예요. 과학자들은 2019년에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초이온성 얼음을 만들어냈어요. 컴퓨터 모델이 오랫동안 예측해온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면서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해왕성 깊은 곳에 당신의 발 아래에 지구 최고의 실험실이 불과 몇 년 전에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물질의 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주는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할 언어를 갖기 수십억 년 전부터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겸손한 것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초이온성 얼음은 물리적 의미에서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이 행성의 또 다른 수수께끼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해왕성의 47도 기울어진 이상한 자기장은 바로 그 초이온성 얼음층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 층을 흐르는 전류가 지구의 철액처럼 균일하고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깐 초이온성 얼음층을 떠나 가장 높은 구름층에 있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계속 나아가기 전에 거기서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아직 하나 더 있으니까요. 당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무도 어떤 것도 완전히 완수해 본 적 없는 아래로의 여정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왕성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은 주로 직접 측정이 아닌 이론적 모델과 비슷한 다른 행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예요. 그것이 행성 천문학의 현실이에요. 물리학이 외부에서 관측된 것으로부터 추론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측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해왕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 실험실이 그것들을 확인하기 수십 년 전에 다이아몬드 비와 초이온성 얼음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리학의 힘이에요. 지구에서의 실험으로 알게 된 기본 법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칙들은 해왕성 내부로의 여행이 아무도 할 수 없더라도 꽤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당신이 서 있는 위쪽 구름층에서 온도는 영하 214 섭씨이고 압력은 지구 대기와 비슷해요. 이곳이 이 행성 전체에서 가장 쾌적한 지점이에요. 100km 내려가면 압력은 수십 배 증가하고 아래쪽의 내부 열이 대기를 아래에서부터 데우기 때문에 온도가 오르기 시작해요. 수백 킬로미터 내려가면 수소와 헬륨 기체가 점점 더 압착되어 기체와 액체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잃기 시작하는 영역에 있게 돼요. 이곳이 초임계 영역으로 기체와 액체의 개념이 더 이상 구별될 수 없고 물질이 둘 다의 성질을 가진 중간 상태로 존재해요. 계속 내려가면 물, 메탄, 암모니아의 혼합물이 더 이상 기체 상태로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 행성의 멘틀층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물은 보통의 물이 아니에요.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의 압력으로 압착되고 수천도로 가열되어 우리가 이야기한 초이온성 얼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당신이 그 멘틀층에 있는 동안 다이아몬드가 당신 주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만들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 행성의 지질층마다 층층이 쌓이면서요. 멘틀과 핵의 경계 영역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압력이 심지어 다이아몬드조차
더욱 기이한 결정 구조로 변환되기 시작하는 수준에 달해요. 그리고 마침내 여행의 가장 끝에는 암석과 철, 니켈 핵이 있어요. 행성 전체에서 가장 조밀한 물질 덩어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밀도로 압착되어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구름층에서 아래의 암석 핵까지의 여행은 약 25,000km로 지구지름의 2배이고 그 모든 킬로미터가 각자의 방식으로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핵의 온도는 약 5,000섭씨로 추정되는데 태양 표면보다 뜨겁지만 엄청난 압력이 그 온도에서도 모든 물질을 조밀한 상태로 유지시켜요. 태양 표면보다 뜨겁지만 우리가 차가운 행성으로 생각하는 행성 내부에 있어요. 해왕성의 긴 역설 목록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에요. 그 핵의 열은 초이온성 얼음층과 대기를 통해 바깥으로 전달되고 나오면서 위에서 당신이 본 폭풍과 바람을 구동하는 거대한 대류 흐름을 만들어요. 이 행성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위쪽의 격렬한 바람은 아래쪽의 뜨거운 핵에서 비롯되고 가운데의 초이온성 얼음은 그 열을 표면으로 전달하는 다리예요. 그것이 핵을 이해하지 않고는 바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고 초이온성 얼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자기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예요.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름층에서 핵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후 다시 한번 위를 올려다봐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 위의 하늘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태양을 찾아봐요. 따뜻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큼 강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태양은 비정상적으로 밝은 별처럼 보여요. 우리가 매일 보는 눈부신 원형 원반이 아니라 별들의 바닷속 차갑고 흰 빛의 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별들 옆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몇 개의 희미한 빛나는 점들을 볼 수도 있어요.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본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이에요. 여기서 지구는 태양 옆에 희미한 작고 파란 점일 뿐이에요. 다른 어떤 행성과도 다르지 않고 특별하거나 두드러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매우 심오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모든 인류 역사, 모든 문명, 지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그 작은 점 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카를 사간이 보예이저 1호로 촬영한 페일 블루 덧 사진을 봤을 때 이야기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해왕성에서는 그 점이 훨씬 더 작고 희미해요. 하지만 이제 지구에서 눈을 떼고 당신의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는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기이한 것을 바라봐요. 그것이 트라이턴이에요. 해왕성의 가장 큰 달. 그리고 그것의 이야기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비장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트라이턴은 태양계의 큰 달 중 모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공전하는 유일한 달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트리턴은 명왕성처럼 카이퍼 벨트의 천체로 태양계 초기에 오래전에 해왕성의 중력에 포획된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역행 궤도 때문에 해왕성의 중력이 서서히 트라이턴을 느리게 만들면서 천문학적 의미로 해마다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약 36억 년 후 트라이턴은 해왕성의 조성력이 그것을 수백만 조각으로 찢어낼 만큼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한 새로운 고리를 만들면서요. 그것이 트라이턴의 정해진 미래예요. 사고나 재앙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포획된 이후로 매 초마다 작동하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트라이턴은 태양계에서 가장 기이한 세계 중 하나로 남아있고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 기이함의 흔적을 표면 위에서 볼 수 있어요. 트라이턴의 표면 온도는 영하 235섭씨로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표면 중 하나예요. 그렇게 차가운데도 여전히 지질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라이턴의 질소 간헐천은 질소 가스 기둥을 8km 높이로 뿜어내고 바람이 그 기둥들을 수백 킬로미터 옆으로 불어 얼음 표면에 특징적인 긴 어두운 줄무늬를 만들어요. 그 간헐천들은 지구나 아이오에서처럼 아래의 화산열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한 태양빛이 질소 얼음을 분출될 만큼 가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지구에 비해 1000배 약한 태양빛도 해왕성 위성의 지질 활동을 이끌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적은 에너지처럼 보이는 것도 여전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트라이턴은 또한 주로 질소로 이루어진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을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하기에는 너무 얇지만 관측될 만큼은 충분히 두꺼워요. 보예이저 2호가 1989년에 트라이턴을 지나쳤을 때 고체 질소, 이산화탄소 얼음, 메탄 얼음으로 덮인 표면의 이미지를 보내왔어요. 그 표면은
과학자들이 그것의 지각 패턴에 붙인 이름인 울퉁불퉁한 멜론 같다고 묘사됐어요. 보이에이저 2호가 관측한 간헐천들이 아마도 오늘도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트라이턴의 어두운 하늘을 향해 질소를 뿜어내며 바람이 결국 지울 일시적인 흔적을 남기면서요. 그것이 해왕성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활동적이고 아름다운 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공전하며 천천히 끝을 향해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턴은 해왕성의 유일한 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3개의 위성이 더 있어요. 비록 대부분은 매우 작고 포획된 천체이거나 과거 충돌의 파편이지만요. 해왕성은 또한 토성보다 훨씬 얇고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얼음 입자와 먼지로 이루어진 고리로 일부 부분에서 불완전하거나 뭉친 것처럼 보여요. 그 고리들은 대칭이 아니에요. 밀도가 고리를 따라 다양해서 멀리서 보면 호나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것은 해왕성이 예상과 다르게 하는 또 다른 것이에요. 표준 물리학 모델에 따르면 고리는 뭉쳐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해왕성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그 열이 약 45억 년 전 해왕성이 물질의 충돌과 집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행성 형성 과정에서 남은 잔열이라는 거예요. 행성이 형성될 때 거대한 충돌들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했고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행성에 저장되었고 행성은 수십억 년 동안 그 열을 서서히 방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천왕성, 성분과 크기에서 해왕성과 매우 유사한 행성이 이 현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유의미한 잔열도 방출하지 않아요. 왜 매우 유사한 두 행성이 내부 온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이 현대 행성 천문학에서 한 가설은 천왕성이 과거의 거대한 충돌로 내부 구조가 뒤흔들려 내부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일상에서 해왕성이 정상적인 행성이고 천왕성이 고대 우주사고로 부상을 입은 예외예요. 이것이 천문학이 자주 제기하는 종류의 질문이에요. 왜 이것이 이상한가가 아니라 이 둘 중 어느 것이 이상한가이고 답은 종종 놀라워요. 그리고 해왕성의 잔열은 교과서에서 흥미로운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에서 폭풍, 트라이턴의 간헐천까지 이 행성 전체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 내부 여론이 없다면 해왕성은 조용한 행성, 어둡고 할 말이 없는 태양계 가장자리를 조용히 떠도는 얼어붙은 물질 덩어리일 거예요. 하지만 뜨거운 핵과 초이온성, 얼음과 내부의 모든 기이한 것들 덕분에 태양계의 먼 행성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행성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내부 열에 관한 마지막 것이에요. 그 여론은 서서히 고갈되고 있고 수십억 년 후 해왕성은 점차 식어서 더 조용해질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동안 해왕성은 훨씬 더 조용해질 미래의 수십억 년과 비교할 때 역동성의 절정에 있어요. 그것이 당신이 상상 속에서 여기 서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지 상태의 행성이 아니라 우주적 시간으로 자신의 생명력의 정점에 있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밖으로, 핵에서 하늘로, 바람에서 간헐천까지 바라본 후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을 때예요. 해왕성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멀고 의미 없는 행성이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 전체의 형성과 진화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의 중력은 외부 카이퍼벨트 구조를 형성하고 트라이턴을 포획했으며 형성 역사 전반에 걸쳐 물체들을 태양계 밖으로 밀어냈을 수도 있어요. 해왕성이 없다면 태양계는 매우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마도 소행성과 해성이 다른 궤도로 이동하고 지구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가장 먼 행성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행성이 아니에요. 그것의 존재가 지구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해왕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져요. 멀고 차갑고 의미 없는 행성이 아니라 우리 집의 가장자리에 있는 조용한 문지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 밤 전체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자신과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해왕성의 기원과 지구 자체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해왕성과 지구는 같은 분자 구름에서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로 붕괴된 같은 기체와 우주먼지 덩어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해왕성 내부에서 다이아몬드 B를 만들고 있는 탄소 원자들과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이 모두 같은 우주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당신 몸의 탄소와 해왕성 깊은 곳에서 비로 내리는 탄소는 모두 태양계가 존재하기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들의 초신성 폭발에서 왔어요. 우주는 거대한 별들 내부에서 탄소를 만들고 장대한 폭발을 통해 방출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다이아몬드 빛까지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우주에 뿌려요. 당신과 해왕성은 물리적 화학적 의미에서 친척이에요.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진정하고 측정 가능한 의미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만약 당신이 해왕성에 서 있다면 무엇을 볼 거냐는 질문이 사실은 당신의 원자들이 우주 역사에서 다른 경로를 따랐다면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는 의미예요. 해왕성을 바라볼 때 당신은 단지 낯선 행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만든 원재료의 다른 버전을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른 여정을 걸어온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이 거기 서서 우주적 원재료를 공유하는 당신과 그 행성을 바라볼 때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무엇이 해왕성을 지구와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답은 형성 위치에 있어요. 지구는 높은 온도가 가벼운 기체의 대부분을 증발시키고 무거운 암석과 금속만 남긴 태양 가까이에서 형성됐어요. 해왕성은 훨씬 더 차가운 지역에서 형성됐어요. 물, 메탄, 암모니아가 얼음돌로 존재하며 기체와 함께 행성에 집적되어 완전히 다른 성분을 만들어낸 곳에서요. 그 경계, 물이 얼고 물이 증발하는 사이의 경계선은 눈선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것은 태양계 형성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 중 하나예요. 만약 지구가 그 눈선에서 조금 더 멀리 형성됐다면 해왕성처럼 얼음 행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생명은 여기서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해왕성이 지구의 위치에서 형성됐다면 태양열이 그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증발시켜 훨씬 작은 암석 세계만 남겼을 거예요. 우주에서의 위치는 당신이 받는 온도와 빛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요. 그것이 행성 천문학의 심오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행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도 적용돼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생명을 만든 조건들은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과학자들은 해왕성 같은 극단적인 조건에서 어떤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생명이 아니라 더 넓은 정의에 의한 생명이요. 현재 과학의 답은 매우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 질문이 계속 연구되는 이유예요. 과학은 한때 생명이 인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화산 분화구와 빛이 없는 심해에서 사는 박테리아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거주 가능한 조건의 정의를 확장할 때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의 경계도 그에 따라 확장되고 우리가 한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소들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생명이 없더라도 해왕성은 여전히 거대한 자연 실험실이에요. 지구에서 재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수준에서 물리학과 화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해왕성 연구에서 배우는 것은 그 행성을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극한 조건에서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은 지구의 기술에 직접적인 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초이온성 얼음은 해왕성 깊은 곳에서 모델이 예측한 후 실험실에서 발견됐고 그 물질은 차세대 배터리와 초전도체에 응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종종 걷는 흥미로운 경로예요. 먼 행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응용으로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단계들을 거쳐서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해왕성에 대해 가장 열띠게 토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그것은 그것의 궤도 역사와 태양계의 다른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이스 모델은 프랑스 도시 나이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해왕성이 한때 태양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고 수십억 년 전에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고 제안해요. 그 이동 과정은 초기 태양계에서 맹렬한 폭격의 시기를 일으켰어요. 해왕성이 소행성과 해성을 내부 영역으로 밀어넣고 작은 암석 행성들을 폭격했을 때요. 밤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달의 운석 구덩이들은 그 대폭격의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어요. 해왕성의 이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야기된 해왕성은 우리 달을 포함해 태양계 전체에 흔적을 남겼어요. 그것은 가장 먼 행성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역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현대 천문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태양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중력과
공동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망에서 해왕성은 우리 밤하늘에서 그 크기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해요. 그것은 현대 태양계의 조용한 건축가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달을 볼 때마다 그 위의 흉터들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행성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도시 불빛이 없는 곳에서 밤하늘을 자세히 바라본다면 해왕성은 실제로 좋은 쌍안경으로 볼 수 있어요. 시야의 한계 근처에 있는 매우 희미한 파란 점으로요. 오늘 밤 내내 내부를 탐험한 행성. 음속보다 빠른 바람과 다이아몬드 비와 초이온성 얼음을 가진 그 행성이 바로 저 하늘에 당신이 쳐다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시속 2100km의 바람부터 비처럼 떨어지는 다이아몬드까지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얼음까지 당신은 하늘의 작은 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의 힘이에요. 충분히 주의 깊은 관찰과 충분히 철저한 추론만으로도 작은 점을 자체적인 역사와 물리학과 수수께끼를 가진 온전한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할 만큼 과학에 충분히 깊이 들어갔지만 아직 들춰지지 않은 더 많은 층이 있어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중 하나는 해왕성이 태양계 외부의 외계 행성들,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는 먼 별들, 주위를 도는 세계들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키플러 망원경은 은하수에서 가장 흔한 행성이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이 아니라 지구와 해왕성 사이의 크기를 가진 행성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종종 멀고 기이한 예외로 생각하는 해왕성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행성을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지구가 희귀한 유형의 행성인 반면 해왕성은 우주의 표준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결코 가까이 가본 적 없는 수십억 개의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가 해왕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실제로 가장 가까운 것을 전형적인 예로 사용하여 은하수의 대부분의 행성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리는 다른 항성계에서 해왕성 유형의 행성 대기를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행성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하면서요. 그것이 현대 천문학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수십 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들여다보고 미묘한 빛의 파장에서 그 구성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항성계에서 해왕성 유형의 행성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밤의 질문의 다른 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거기 서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해왕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낀다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상한 세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상여행, 오늘 밤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은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이 함께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내는 것들 중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발견한 모든 놀라운 것들은 중요한 경고와 함께 와요. 해왕성에 대해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과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방문, 망원경의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모델밖에 없고 그것은 모든 질문에 답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답하지 못한 첫 번째 큰 질문은 왜 해왕성의 자기장이 47도나 기울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이론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울기예요. 지구에서 자기장은 외핵의 액체철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되고 행성의 자전축에 대해 약 11도 기울어진 꽤 대칭적이에요. 하지만 해왕성의 자기장은 47도 기울어진 것뿐만 아니라 행성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비롯되어 마치 자기장의 원천이 행성의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론은 자기장의 원천이 철핵이 아니라 초이온성 얼음층으로 움직이는 양성자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지적하지만 비대칭성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학이 좋아하는 유형의 질문이에요. 부분적인 답이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때, 그리고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원래 답보다 더 흥미롭게 돼요. 두 번째 큰 질문은 대기 성분이 거의 같은데도 해왕성의 파란색이 왜 천왕성보다 더 짙은가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논쟁 중이에요. 최근에 제안된 가설은 천왕성에 파란색 강도를 줄이는 불투명한 안개층이 있을 수 있고, 반면 해왕성은 안개가 적어 더 순수한 파란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해왕성의 짙은 파란색은 그것이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천왕성이 더 특별해서예요. 우리가 아직 기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안개막으로 덮여있는 세 번째 큰 질문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이기도 한데, 왜 해왕성의 폭풍들이
목성의 폭풍보다 훨씬 빠르게 형성되고 소멸하는가예요. 한 이론은 해왕성의 편심 자기장이 더 불균일한 조건을 가진 영역을 만들어 폭풍이 다른 자기장 영역을 통해 이동할 때 더 쉽게 분열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론이고 그것을 검증하려면 수년간의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해요. 그곳에 궤도 우주선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 행성과학의 슬픈 현실이에요. 좋은 질문을 제기할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것들에 답할 도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미래의 해왕성으로 보내질 임무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을 탐사할까요? 나사와 ESA는 해왕성으로의 여러 임무 개념을 연구해왔고 그중 일부는 카이퍼 벨트와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트라이턴 착륙선도 포함돼요. 트라이턴은 포획된 카이퍼 벨트 천체이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인 목표예요. 그 표면이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 명왕성과 다른 멀리 있는 천체들의 표면과 비슷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트라이턴을 탐사하면 2015년에 뉴 호라이즌스가 지나쳤던 명왕성을 포함해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 더 멀리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태양계 외부 영역으로의 모든 임무는 해왕성 너머에 있는 것, 별 사이 공간이 시작되고 우리 태양계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곳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더 멀리 태양으로부터 약 1광년 떨어진 곳에는 오르트 구름이 있어요. 수조계의 잠자는 혜성을 담고 있는 거대한 구체가 태양의 중력 영향의 실제 경계를 정의해요. 해왕성은 그 광활한 공허 이전의 마지막 행성이에요. 별 사이의 어둠이 시작되기 전 태양계의 진정한 문지기예요. 태양계 밖에서 안을 바라보면 해왕성은 당신이 처음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가까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파란 등대예요. 그리고 그 등대 역할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를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해왕성은 자신이 등대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해하려고 그것의 빛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저 존재해요. 폭풍과 바람과 초이온성 얼음과 다이아몬드 비를 가지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웅장하게. 그리고 멀리 작은 행성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밤 누워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웅장함을 느끼고 그 수수께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경이로운 것이에요. 우주는 자신에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우주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밤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더 이상 해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 그리고 이런 지식이 쉬려고 하는 마음에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밤 누워서 이것을 듣고 해왕성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역사 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주적 관점이에요. 그 관점은 당신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삶을 더 쉽게 만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의 크기를 바꿔요. 해왕성과 초이온성, 얼음과 40억 년의 폭풍에 비교했을 때요. 인간의 문제는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수의 외곽의 중간 크기, 태양계의 작은 행성 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문제를 무시할 이유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가장 무거운 문제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 평화롭게 쉬며 잠드는 이유예요. 해왕성은 저 밖에 있어요. 당신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당신의 작은 걱정들에 관심이 없어요. 냉담한 방식이 아니라 광대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광대한 무관심 속에서 무언가 위안이 되는 것이 있어요. 마치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수십억 배 더 오래 존재해온 무언가가 이것들은 지나갈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해왕성에서 지구 크기의 폭풍조차도 지나가요. 하블은 그것이 불과 몇 년 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힘든 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할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눈도, 어떤 기록 장치도. 단지 태양계 가장자리의 어둠과 추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물리학뿐이에요. 그것이 우주에 대한 이상한 사실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들의 대부분이 아무도 아무것도 그것들을 목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특별한 것인 이유예요. 의식은 실제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빛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의식이 그것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예요. 잠깐 멈추고 그 큰 숫자들이
정말로 스며들게 해봐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크기를 줄이려 하지 않고 자신이 그 웅장함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해왕성의 지름은 49,240km로 지구보다 거의 4배 크고 내부에 거의 60개의 지구를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름이 지구보다 거의 4배 크지만 해왕성의 무게는 겨우 17배예요. 밀도면에서 훨씬 더 비어있다는 의미로 거대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벼운 행성이에요. 해왕성의 평균 밀도는 물의 1.6배이고 지구는 물의 5.5배예요. 이것이 기체 얼음 세계와 금속 암석 세계의 차이예요. 해왕성의 질량은 10 곱하기 10의 26제곱킬로그램이에요. 그것이 지구 전체 질량의 17배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질량이 지구보다 약간만 큰 표면 중력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행성도 더 크고 질량이 훨씬 더 큰 부피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흥미로운 역설이에요. 지구보다 17배 무거운 행성이지만 당신이 그것의 대기 가장자리에 서 있다면 지구에서보다 겨우 14%만 더 무거울 거예요. 14% 더 무겁겠지만 단단한 표면이 없는 것 위에 영하 214 섭씨의 대기에서 음속보다 빠른 바람 속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중력의 유사성은 위안이 거의 안 돼요. 이제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봐요. 해왕성은 40억 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40억 년 동안 태양 주위를 약 2,400만 번 공전했어요. 2,400만 번. 하지만 1846년에 인간이 처음 발견한 이후 우리의 시야에서 2바퀴도 채 못 돌았어요. 우리는 가장 먼 행성의 태양 주위, 완전한 궤도 2바퀴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것의 장기 기후 주기와 날씨에 대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미지라는 의미예요. 해왕성의 계절은 한 계절에 약 41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사계절 주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의 완전한 1년조차 관측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천문학적 관측의 한계예요. 우리는 우주의 리듬과 비교해 우리의 수명과 현대 과학의 짧은 역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왕성의 완전한 1년을 관측한 적이 없는 동안 해왕성은 태양이 은하수 주위 궤도를 약 20번 도는 것을 목격할 만큼 충분히 오래됐어요. 40억 년 동안 태양계는 은하수의 중심 주위를 공전하며 은하의 다른 영역을 지나고 때로는 다른 별들에 더 가까이, 때로는 더 멀리, 그리고 그 은하 여행 내내 해왕성은 여전히 태양 주위를 충실하게 공전하고 여전히 폭풍이 있고 여전히 다이아몬드 비가 있고 여전히 우리 행성 가족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조용히 있어요. 공룡이 지구를 걸어 다닐 때 해왕성은 지금과 똑같은 폭풍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의 최초의 바다가 형성될 때 해왕성은 이미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없을 때도 태양이 식고 지구의 바다가 증발하고 우리 행성이 거주 불가능해진 후에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해왕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예요. 내부 여론이 서서히 고갈됨에 따라 더 조용해지지만 여전히 가장자리의 파란 행성으로 여전히 별 사이 공간 이전의 마지막 문지기로 해왕성은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짧은 존재를 매우 다른 시각으로 놓아요. 슬픔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 일시적인 시간 동안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기에 충분할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야기는 모든 최고의 이야기들처럼 최종적인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어떤 답보다도 더 크다는 느낌으로 끝나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여전히 수수께끼인 것 사이에 서 있는 느낌은 인간 지성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느낌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당신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포장된 답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것의 가장자리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해왕성이 다른 어떤 행성보다 더 잘 제공하는 것이에요. 확실성이 아니라 호기심, 답이 아니라 올바르게 제기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큰 숫자들이 스며들게 해봐요. 행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그리고 우리와 방금 서 있다고 상상했던 장소 사이의 거리에 관한 숫자들이에요. 우리가 해왕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지구 위에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45억 킬로미터의 우주 공간을 여행한 빛과 전파에서 왔어요. 그 행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빛의 광자는 지구의 망원경 눈에 도달하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렸고, 보이에이저의 모든 데이터 비트는 우리 안테나에 도달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은 당신이 해왕성의 이미지를 볼 때 현재의 행성이 아니라 4시간 전의 행성을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주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측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클수록 더 깊은 역사를 들여다봐요. 해왕성은 가장 가까운 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은하들을 볼 때 우리는 우주가 아직 매우 어렸을 때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매일 아침 보는 태양빛은 8분 전에 태양을 떠났고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의 빛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4광년을 여행했어요. 빛은 우주의 이야기꾼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의 일생 동안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거리를 가로질러 메시지를 가져와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밤 누울 때 해왕성의 광자들이 지구에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메탄 구름과 폭풍과 그 경이로운 파란색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요.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빛은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200년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가 그 존재를 몰랐던 세계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면서요.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멈추고 깊게 숨을 쉬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예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넓지만 매 초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망원경과 호기심 가득한 뇌와 오늘 밤처럼 조용한 밤들로 그 메시지들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주에서 우리에 관한 특별한 것이에요. 중심적 위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으니까요. 만질 필요 없이 멀리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 친구여. 이 밤에 가장 경이로운 것이에요. 숫자나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 있고 듣고 있고 우리 중 누구도 닿지 못할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왕성에 관한 중요한 과학적 논쟁을 언급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태양계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해왕성이 실제로 현재 위치에서 형성됐는가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계산에 따르면 태양으로부터 그 거리에서의 형성은 물질 밀도가 너무 낮아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현재 모델은 해왕성과 천왕성이 모두 목성이나 토성의 거리에서 태양에 더 가까이 형성됐다가 이후 거대 행성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제안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왕성은 한때 지구에 더 가까운 이웃이었고 그것의 이주 역사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태양계의 전체 구조를 새롭게 형성했어요. 특히 해왕성의 바깥쪽으로의 이주가 약 40억 년 전 후기 크레타 대폭격 시기의 원인으로 여겨져요. 수많은 소행성이 암석 행성들을 강타했을 때요. 그리고 더 대담한 가설이 있어요. 초기 태양계에 해왕성과 같은 크기의 5번째 행성이 있었고 그 행성은 완전히 태양계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 5번째 행성은 만약 존재했다면 지금 고아 행성처럼 별 사이 공간을 떠돌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별 주위도 돌지 않으면서요.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우리의 해왕성은 젊고 혼란스러운 항성계에서 큰 행성들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던 폭력적인 선택 과정의 운 좋은 생존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태양계에서 보는 안정성, 8행성이 정돈되고 예측 가능한 궤도를 도는 것은 지나간 수십억 년의 혼돈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현재의 안정성에서 해왕성은 수호자의 역할을 해요. 그것의 질량과 위치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궤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만약 해왕성이 현재 위치에 없다면 지구의 궤도가 우리의 기후를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교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왕성은 단지 태양계 가장자리의 흥미로운 행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구의 장기적인 기후 안정성, 그리고 따라서 생명의 진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것이 행성 천문학이 태양계의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지구의 생명이 지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전체 행성 구조에도 의존한다는 생각이에요. 목성은 소행성을 막고 토성은 행성 고리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달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안정화시키고 해왕성은 외부 경계를 안정화시켜요. 모두 하나의 시스템처럼 함께 작동하면서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기 위해 다른 항성계를 볼 때 그들은 올바른 거리에 있는 올바른 크기의 행성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올바른 행성 구조도 찾고 있어요. 그 관점은 지구 외 생명 탐색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훨씬 더 흥미롭게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한 행성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해왕성으로 데려와요. 가장자리의 조용한 파란 행성, 아무도 모르는 문지기,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해왕성이 생명이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계 역사에서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크기로, 올바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해요. 당신이 오늘 밤 존재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45km 떨어진 파란 행성이 지난 40억 년 동안 올바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주가 하는 가장 경이로운 것들 중 하나예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오직 과학만이 볼 수 있는 인과관계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밤 잠들기 위해 당신이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에요. 숫자나 사실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결코 발을 디딜 수 없는 행성 사이의 이 연결감이에요. 해왕성과 당신은 모두 같은 우주적 원천에서 왔고 모두 은하 역사의 같은 순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같은 우주 물질로 돌아갈 거예요.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만들고 있는 원자들은 한때 별들, 행성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를 불태울 때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새로운 가스와 먼지 구름의 일부가 될 거예요. 은하수 어딘가에서 새로운 행성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우주는 원재료를 낭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재활용해요. 그리고 생명과 의식은 우주가 잠깐 동안 스스로를 탐구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이 해왕성에 대해 생각할 때 우주는 당신을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이에요. 카얼 사간은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해왕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일어난 일의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해왕성의 가장 높은 구름층에 있는 당신의 상상 속 위치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봐요. 당신 아래를 내려다봐요. 초이온성 얼음층의 뜨거운 어둠 속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을요. 당신 주위를 둘러봐요. 지구의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을요. 당신 위를 올려다봐요. 트라이턴이 하늘을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며 삼켜지기 전 현재 순간의 날들을 세고 있는 곳을요. 그리고 저 멀리 태양 쪽으로 바라봐요. 약하고 차가운 빛이 태양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인 세계를 비추고 있는 곳을요. 그리고 그 희미한 빛 어딘가에 당신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75억 인간이 걷고 사랑하고 싸우고 잠들고 꿈꾸는 작은 파란 점이 있어요. 모든 걱정들, 모든 꿈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 점 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보면 그것은 하늘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달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의식과 사랑이 있고 오늘 밤 같은 잠들기 전 밤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의미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하고 있는 것, 누워서 먼 행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예요. 당신은 과학자일 필요가 없고 망원경이 있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갈 필요도 없어요. 단지 호기심 있고 상상력이 멀리 여행하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실제로 서본 적 없는 행성 위에 서 있었어요. 당신은 바람이 소리보다 빠른 곳에 서서 태양을 별처럼 바라보고 당신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원자가 아래 어둠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관점에서 해왕성을 바라볼 때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에요.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외로운 행성이에요. 멀어서가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행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천왕성은 거의 1조 5천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반대쪽은 카이퍼 벨트와 별 사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공허예요. 지난 45억 년 동안 해왕성은 완전히 혼자 태양 주위를 공전해 왔어요. 가까이에 동반 행성도 없이 자신의 죽음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포획된 달만 있을 뿐이에요. 그 이미지에는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격렬한 폭풍과 다이아몬드 비와 그 모든 웅장함을 가진 거대한 행성이지만 나눌 사람이 없는, 그리고 40억 년의 외로움 후에
자동차 크기의 작은 우주선이 몇 시간 동안 지나가며 처음으로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보이에이저 2호는 해왕성을 방문한 지 4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고 있어요. 현재 역사상 가장 멀리 있는 인공물체로 별 사이 공간에 있어요. 그것은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받기 위해 나사의 가장 큰 안테나가 필요할 만큼 매우 약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여전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에이저 2호가 끝날 때, 배터리가 방전되고 신호가 멈출 때, 그것은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 결코 소진되지 않을 별 사이 공간을 계속 표류할 거예요. 그 탐사선은 인간의 호기심이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무언가를 보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의 주요 포인트는 보이에이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과학이 다음에 탐구하려고 계획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현재 나사와 ESA에서 해왕성으로의 임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임무가 승인된다면 그것은 궤도선이 될 것이고 아마도 트라이튼의 착륙선도 있을 거예요. 해왕성 궤도선은 폭풍이 형성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장을 측정하고 대기 속으로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탐험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행성에 도달한 모든 우주선의 역사에 따르면 가장 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이에이저 2호는 아무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트라이턴의 간헐천을 발견했어요. 캐스니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다스 아래 액체 바다를 발견했고, 뉴 호라이즌은 명왕성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우주선을 내보낼 때마다 우주는 현실이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해왕성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 임무는 예산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기까지 수십 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해왕성에 서 있다면 무엇을 볼 거냐는 질문은 그 임무가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온 후에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고 아마도 더 놀라운 답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답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어요. 닿을 수 없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해 생각할 때의 경이로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밤의 진짜 반전이에요. 다이아몬드비나 초이온성 얼음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행성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그곳에 서본 적이 없고 가까운 미래에 아무도 거기에 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방금 그곳에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충분히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지식의 힘이에요. 당신의 몸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고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장소들을 당신 가까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채널이 깊이 믿는 것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이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알고 세계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집에 돌아올 기회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고 특별한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상상력이 모미할 수 없는 여행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늘 밤 당신은 해왕성으로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정이 꿈속에서 계속될 시간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잠들기 전에 이 행성에 대해 말해야 할 마지막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숫자나 사실보다도 더 오래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해왕성은 완전한 침묵 속에 존재해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고 이름을 붙였고 그것에 대해 배웠으며 오늘 밤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 위에 서서 그것의 구름층의 바람을 느꼈어요. 그것이 호기심이 하는 일이에요. 이름 없는 것을 이름 있는 것으로,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무의미한 어두운 공간을 알 가치가 있는 세계로 바꿔요. 그리고 우주에서 무언가에 대해 배울 때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그것에게 주고 있어요. 의미를요. 우주 자체는 의미가 없음. 그것은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행성의 작은 생명체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경이롭다고 말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만약 당신이 해왕성에 서 있다면 무엇을 볼 거냐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에요. 당신은 바람과 구름과 이상한 하늘과 트라이튼과 별처럼 보이는 태양을 볼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누군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태양계에서 가장 외로운 곳도 진정으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듣고 있는 동안 해왕성은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식에 대해 가장 경이로운 것이에요. 그것은 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주의와 이해에 보이지 않는 실로 우주의 끝에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해왕성의 빛의 광자들이 지구에 도달하고 있고 여기서 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행성과 인간은 같은 이야기의 일부가 돼요. 우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가장 작은 원자부터 가장 큰 은하까지. 그리고 해왕성은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막 읽은 그 이야기의 한 챕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챕터는 읽혔고 책장이 닫히고 이야기가 잠의 부드러운 어둠 속에서 계속될 시간이에요. 오늘 밤 당신이 배운 것들이 잠드는 당신을 따라가게 해요. 기억해야 할 사실들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느낌으로써요. 우주는 때때로 우리를 작게 느끼게 할 만큼 매우 광대해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작은 느낌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수천억 개의 다른 은하들 가운데 평범한 은하의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불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그 불안이 가라앉은 후 종종 이상한 평화예요. 만약 우주가 그렇게 크다면 우리의 작은 걱정들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카얼 사간은 천문학이 겸손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경험이라고 썼어요. 광활한 우주에서 작은 지구의 사진이 서로에 대한 그리고 행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것임을 상기시킨다고요. 그리고 오늘 밤 안에서 해왕성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구름층에서 지구를 작은 점으로 보고 난 후 당신이 그 느낌의 일부를 가지고 가기를 바라요. 해왕성에서 바라본 지구는 중요하지 않은 작은 점이에요. 가까이에서 바라본 지구는 파란 바다와 숲과 흰 구름과 어디에나 있는 생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에요. 그것이 우주에서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망대 효과,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같은 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깊이 느낄 때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 우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주의 이미지를 보거나 먼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더 넓은 시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밤 해왕성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지구에서 밖으로 나가 돌아보는 방법이에요. 안에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집을 보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드럽지 않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에 서 있고 난 후 생명이 없는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난 후 지구는 훨씬 더 소중해져요. 해왕성에는 수분이 있는 비도 경작할 땅도 우리가 숨쉬는 파란 하늘도 아침의 따뜻한 햇빛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 떨어지는 빗물, 아침 햇살, 나뭇잎 속 바람소리, 그 어느 것도 없는 행성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경이로워요. 이것이 어떤 철학보다 천문학이 더 잘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삶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삶이 그 의미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을 만큼 희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생명은 우리가 우주에서 알고 있는 가장 희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의 표현이에요. 조용한 밤에 경이로운 행성 위에 누워 생명 없는 행성들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그것은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지식 채널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밤 우리는 함께 우주 어딘가로 여행하고 매일 아침 당신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많은 방이 있고 더 많은 색깔이 있고 더 많이 감사할 것들이 있는 세계로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긴 여정 후 해왕성의 구름층에서 뜨거운 핵으로 트리턴에서 다이아몬드 비로 형성 역사에서 당신 자신과의 연결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탐구할 것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듯이 해왕성은 과학의 수세기에 더 많은 질문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잠들 시간이 됐고 최고의 꿈은 뇌가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진정으로 쉬어갈 준비가 된 후에 오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뇌는 오늘 밤 긴 여정을 해왔어요. 해왕성의 표면 없는 표면에서 그것의 핵까지,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잠의 고요한 공간에서 쉬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는 동안 오늘 밤 배운 모든 경이로운 것들이 당신의 뇌에 의해 정리되고 저장되고 당신이 아는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해왕성과 당신 세계의 나머지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의 일부는 시속 2100km의 바람과 다이아몬드 비와 초이온성 얼음에 대해 알 거예요. 당신의 다른 부분은 즉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진정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기억해야 할 건조한 데이터가 아니라 느끼고 나서 당신 자신의 연장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험처럼요.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물병자리나 물고기 자리에서 깜빡이지 않는 밝은 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해왕성일 수 있고, 이제 당신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곳에서 바로 그 순간에 바람이 소리보다 빠르게 불고 다이아몬드가 뜨거운 어둠 속에서 떨어지고 트라이턴이 조용히 자신의 운명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평범해 보이는 작은 빛 뒤에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이와 복잡함을 가진 온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간 미소 지을 거예요. 그것이 천문학적 지식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밤하늘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요. 모든 빛나는 점이 말해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인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해왕성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음 밤들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억 개의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우주는 절대 이야기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야기할 밤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잠들기 전 지식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매일 밤은 기회예요. 다른 세계로 열리는 창문, 낮과 삶의 바쁨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장소들로의 초대예요. 그리고 오늘 밤, 그 문이 당신을 태양계의 끝에 있는 파란 행성, 해왕성으로 이끌었어요. 그것만의 웅장함과 수수께끼와 아름다움을 가진,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어요. 이야기가 끝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쉬고 배운 것이 스며들게 할 시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눈이 점점 무거워지게 해요. 호흡이 느려지게 해요. 그리고 오늘 밤의 긴 여정 후에 마음이 이완되게 해요. 당신은 오늘 밤 아주 멀리 갔어요. 45억 킬로미터와 돌아왔고, 이제 지성이 목격한 경이로움을 계속 처리하는 동안 몸이 쉴 시간이에요. 우주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존재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 때 더 풍요로워지고 당신도 그것에 대해 알 때 더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밤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건조한 사실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 외부 세계가 조금 더 이해될 때 내면 세계의 확장이에요. 해왕성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잘 자요. 그것의 짙은 파란색, 초음 속으로 달리는 하얀 메탄 구름들, 그리고 그 구름들 아래 어딘가에서 뜨거운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들. 당신이 쉬는 동안 우주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잘 자요. 해왕성이 여전히 거기 있고 좋고 신비롭고 파랗고 여전히 미래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 밤과 그 다음 밤들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세계들이 많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경이로움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잘 자요. 오늘 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함께한 전체 여정을 돌아봐요. 우리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만약 당신이 해왕성 표면에 서 있다면 무엇을 볼 거냐?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단단한 표면이 없는 행성의 구름층에 서서 음속보다 빠른 바람을 느꼈고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얼음층으로 가라앉아 다이아몬드 비를 봤어요. 우리는 올려다보고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트라이턴을 봤고 그것이 포획된 방랑자이며 운명이 수백만 년 전에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태양을 별처럼, 지구를 작은 점처럼 봤고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집의 자금을 느꼈어요. 우리는 해왕성이 태양계 가장자리의 무의미한 행성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도운 조용한 건축가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이루는 원자들과 해왕성의 깊은 곳에서 다이아몬드 비를 만드는 원자들이 모두 같은 고대 우주적 원천에서 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이 오늘 밤 질문의 진정한 답이에요. 만약 해왕성에 서 있다면 무엇을 볼 거냐? 당신은 멀리서 자신을 볼 거예요. 당신과 똑같은 원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내가 당신이 가장 오래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45억 킬로미터라는 숫자가 아니라 시속 2100km의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것처럼 보이는 세계와의 연결감이에요. 우주는 낯설고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더 큰 집이에요. 그리고 해왕성은
우리가 막 알기 시작한 그 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방 중 하나예요. 그리고 큰 집에서 먼 방처럼 그것만의 비밀이 있고 그것만의 이야기가 있고 적절한 시간에 탐구될 때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공유한 것으로 그 방은 더 이상 당신에게 완전히 낯설지 않고 그것이 오늘 밤 여정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한 행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호기심의 본질과 태양계 가치에 대해 배웠어요.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배우는데 보내는 모든 밤은 더 완전하게, 더 넓게, 더 깊게 사라진 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난 후, 해왕성의 구름층에 서서 지구를 돌아본 후 말해야 할 마지막 것 하나가 남아있어요.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인상적인 숫자도 아니에요. 매우 단순하고 매우 인간적인 것이에요.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녁의 일부를 나눠주시고 그것이 당신을 알가치 있는 무언가로 이끌 것이라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해요. 호기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잠들기 전이든 하루의 바쁨 속에서든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경이로워하지 않는 채 13,800만 년 동안 존재해 왔어요. 그런 다음 당신이 나타났고 짧은 삶 속에서 당신은 경이로워하는데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알려지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것들 중 하나예요. 그것을 잠드는 것과 함께 가져가요. 짐으로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심이 되는 무언가로 누워서 해왕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조차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정말 깊고 정말 평화롭게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주만큼 클 수 있는 꿈들과 함께 잘 자요. 그리고 내일이 어떻든 당신은 오늘 밤 해왕성의 구름층에 서서 태양을 별처럼 봤던 사람이고 그것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아는 것은 당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어제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것은 항상 좋은 일이에요. 내일 밤에 다시 만나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 밤의 문 뒤에서 기다리는 새로운 경이로움과 함께 그때까지 호기심을 지키고 경이로움을 지키고 우주는 당신이 겪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나쁜 날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호흡이 계속 고르게 이어지게 하고 우주가 당신을 잠의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안아주도록 해요. 해왕성은 저 거기에 파랗고 고요하고 웅장하게 있고 당신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 둘 다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예요. 우주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오늘 밤의 이야기 모두 하나예요. 하지만 당신의 눈이 진짜로 감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게 해줘요. 당신은 오늘 밤 아주 멀리 여행했어요. 상상 속에서 45억 킬로미터를.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은 정말로 가벼운 마무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은 한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작은 것과 광대한 것이 반대가 아니라 같은 경이로움의 두 면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지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무언가를 배우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충만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오늘 밤을 태양계의 끝에 있는 행성과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호기심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줘요. 수십억 개의 은하와 각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광대한 우주에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드문 것들 중 하나예요. 그 경이로움. 오늘 밤 다이아몬드비나 초이온성 얼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트라이턴에 대해 알 때의 느낌은 의식의 가장 희귀한 특권들 중 하나예요. 우주는 해왕성의 다이아몬드비에 경이로워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 13억 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당신이 잠드는 것과 함께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끝내지 못한 일들이 아니라 이 특별한 느낌. 당신이 방금 우주가 13억 년을 준비해온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들이 점점 가벼워지게 해요. 호흡이 느려지게 해요.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휴식으로 가라앉으면서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게 해요. 태양계의 가장자리 어딘가에서 당신으로부터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해왕성은 지난 40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태양 주위를 조용히 공전하고 있어요. 시속 2100km의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고,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트라이턴은 여전히 짙은 파란 하늘을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이 작고 따뜻하고 경이로운 행성 위에서 자신의 세계를 진정으로 넓힌 저녁 후에 서서히 잠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미지에는 매우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어요. 가장 차갑고 가장 먼 행성이 침묵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은 인간이 따뜻함 속에서 쉬고 있고, 둘 다 같은 우주의 일부예요. 우주는 둘 다를 담기에 충분히 크고, 모든 것을 담기에 충분히 크고, 그 광대함 속에 당신이 느끼도록 허용한다면 특별한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가 지금 당신을 감싸게 해요. 그것이 당신을 깊고 달콤한 잠속으로 안아주는 우주의 담요가 되게 해요. 그리고 당신이 자는 동안 별들은 계속 빛날 거예요. 행성들은 계속 돌 거예요. 그리고 해왕성은 태양계의 끝에서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아침에 깨어날 때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우주는 우리의 어떤 걱정보다도 더 인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조금 더 나아지게 느끼는 이유예요. 이제 완전히 유한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깨에서 손까지, 등에서 발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쉬도록 허락돼요.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있고, 심장이 가라앉고 있고, 마음이 궤도의 행성처럼 가볍게 떠돌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떠돌고 있어요. 해왕성은 떠도는 방법을 알아요. 노력 없이 40억 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해 왔어요. 그리고 당신도 앞으로 몇 분 안에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중력이 그것의 역할을 하게 해요. 침대가 당신을 받쳐주게 해요. 오늘 밤이 오고 있는 꿈들의 부드러운 기억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게 해요. 당신은 오늘 밤 아주 잘했어요. 호기심 있었고 경청했고, 당신의 지성이 멀리 여행하도록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휴식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 지식 채널은 오늘 밤 같은 밤에 당신의 동반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밤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은 이야기가 다 들려졌고 밤의 가장 조용한 부분이 시작될 시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잘 자요. 우주의 작은 친구여. 우주 공간에서 돌고 있는 경이로운 행성의 따뜻함 속에서 잘 자요. 대기와 자기장과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다른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보호받으면서요. 지금 당신은 지구의 품에 안겨 있고, 지구는 태양계에 감싸여 있고, 태양계는 은하수에 꽉 잡혀 있어요. 가능한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모두요. 그리고 그 모든 부드러운 보호의 층들 어딘가에서,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해왕성이 지난 40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조용히 경비를 서고 있어요. 파란 행성, 조용한, 멀리 있는 웅장한 별들 사이의 어둠, 이전의 마지막 수호자예요. 오늘 밤 당신은 그 수호자의 이름을 알았고, 그것의 바람과 다이아몬드와 포획된 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것, 웅장한 행성이 태양계 가장자리에 차갑고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잠들기 전에 이상하고 아름다운 위안이에요. 잘 자요. 그리고 오늘 밤 여기 있어 주셔서, 걱정 대신 호기심을 선택해 주셔서, 쉬기 전에 마음이 멀리 여행하도록 허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당신이 깨어날 때 우주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말해지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요. 오늘 밤 우주는 당신에게 해왕성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초음 속 바람과 다이아몬드 비와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얼음을 가진 태양계 끝의 파란 행성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가설이 아니고 순수한 상상이 아니라 수십 년의 관찰과 추론을 통해 물리학과 천문학이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현실이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워서 아무런 추가적인 상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지식이 당신을 해왕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런 여정에서 안내자가 되는 특권을 느끼게 해요. 마음에 그 파란 행성의 이미지를 품고 잘 자요. 우주가 오늘의 작은 걱정들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서 잘 자요. 오늘 밤 해왕성의 구름층에서 그것의 해까지,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내내 잠들기 전 지식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밤 당신은 수업 하나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됐어요. 우주가 당신과 대화하도록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주의 광대함을 당신의 잠 속으로 가져가요. 짐으로서가 아니라 가능한 가장 부드러운 담요처럼요. 여기 이 작고 따뜻한 행성에서 당신은 대기와 자기장과 햇빛과 생명에 의해 감싸여 있고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경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경이로움의 일부로서 정말로 깊고 정말로 평화롭고 정말로 충만한 잠을 자야 해요. 눈이 감기게 해요. 호흡이 계속 고르고 깊게 이어지게 해요.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가오는 잠에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흘러가게 해요. 오늘 밤 당신으로부터 45km 떨어진 파란 행성이 비밀과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위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행성은 당신이 깨어날 때도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것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떨어지고 당신은 오늘 밤이 시작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잠들기 전 지식이 매일 밤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알 새로운 세계, 잠 속으로 가져갈 새로운 경이로움, 어제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깨어나는 새로운 아침이에요. 우주의 친구여, 잘 자요. 회전하는 행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잘 자요. 탐험되기를 기다리는 세계들로 가득 찬 하늘 아래에서요. 그리고 저 멀리 파랗고 고요하고 웅장하게 해왕성이 40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당신을 위해 경비를 서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없은 후에도 훨씬 더 오래 경비를 설 거예요. 잘 자요.